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기누설은 저희 짝꿍이죠,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가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가 없습니다. 본업이 맞나? 네, 맞겠죠. 네, 본업인 재판이 걸려서 어떻게든 일정을 한번 조정해 볼까 했는데 이게 변호사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게 재판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갑중에 가반 판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총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천기누설을 꾸며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민심의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종합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천기누설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에게도 아주 낯익은 분들이죠.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배추머리는 여전하시군요. 네. 스타일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좋던데 더 잘생겨 보이시고. 다들 뭐 양쪽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니요. 저희 평은 아니요. 제가 우리 또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네. 집안에 계니까 집에 계신 김종 분은 배종찬이라고. 또 썰렁. 그냥 바로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 엄청 바쁘시겠어요, 두 분 다. 근데 뭐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별로 안 바쁩니다. 아, 그래요? 뭐 전화하시는 분들 많고 이것저것 네. 서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사 의뢰는 별로 예,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답 갖고 서로 문답만 하고요. 네. 저는 바빠요. 왜? 오늘도 나왔잖아요. 아, 그렇게? 네. 예, 바쁜 게 좋죠. 그럼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근데 보궐선거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 흐름이 이제 대선까지 쭉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좀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이 여론의 흐름들을 좀 한번 좀 그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서울이나 부산 모두 그 야당 후보 대 여당 후보의 격차가 이제 대충 20% 포인트 차로 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뭐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벌어진 예상보다는 많이 벌어진 형태로 예. 이제 본 선거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이 격차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흐름이 그대로 마지막 선거 날까지 재보궐까지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LH 사태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뭐 대권 후보 부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궐선거에 일단 후광 효과 같은 그런 영향을 주면서 초기 그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험칙으로 어때요? 이제 그 지금 그 투표 날이 2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20% 포인트 차라고 한다면 이거가 이제 그 뒤집기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과거의 경우로 놓고 본다면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20% 포인트라는 것이 왜 격차가 났느냐.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변수라면은 뭐 큰 변수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한 보름 전만 해도 보수와 그리고 여당과 보수 후보 사이에는 한 양자 대결을 해보면 거의 40대 4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을 따져보면 LH 사태죠. 예. 그러니까 LH 사태가 터지자 보수 오세훈 후보는 50%에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는 30%에 가까워진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가장 큰 이유는 중도 때문으로 봐야 되겠죠. 중도가 보수 쪽으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일단 LH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을 때 반전이 벌어질 수 있는 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LH 사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뭐 현 정부의 비리냐 의혹이냐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건 뿌리 깊게 우리 사회의 병폐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얼마만큼 뿌리 뽑으려고 하는 합동수사단의 수사 성과가 중요할 테고 또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앞서 김종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대선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위기 인식에 의해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 좀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서울 보궐선거 판세만 하더라도 한 20여 % 포인트 벌어져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50대는 또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번 선거의 표심은 50대가 좌우할 텐데 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네. 세대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 20대는 오세훈 후보, 3, 40대는 박영선 후보 이렇게 좀 갈린다는데 맞습니까? 이상일 소장님? 조사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특히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30대 이하, 30대까지 포함해서 네. 좀 기존에는 이제 좀 진보 지지층이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여겨졌던 40대를 제외한 연령대 저연령층들이 좀 많이 돌아선 이탈한 흐름들이 분명히 보이는 건 맞는데 30대까지. 예, 그렇습니다. 30대도 상당히 위험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지표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 격차가 20%까지 벌어져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 세대 내의 격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0대가 보수를 지지하는 힘, 또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힘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 30대가 그렇게 격차가 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과거에는 오히려 이제 진보 우위에 있다가 또 20대는 좀 혼전 흐름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특히 뭐 청년 세대의 여러 가지 뭐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이러면서 그 20, 30대가 좀 많이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60대보다 더 그럼 20대가 보수적이냐 뭐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20대 30대가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20대는 모응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심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30대는 약간 근소하게라도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대가 위태롭다는 이야기는 뭐 이전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성향의 30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과연 20대의 무응답도 많고 30대도 갈팡질팡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투표에 적극적일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로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다. 네. 라는 실망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친화력이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망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분노의 표심으로 연결돼서 투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예 나 투표 안 해. 그리고 포기로 가느냐는 또 이건 되게 그러니까 다른 거죠. 미묘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적극 투표층에서의 차이는 20% 포인트 아니다. 어떤 조사는 뭐 훨씬 더 격차가 좁혀진 한 10% 포인트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적극적인 투표 의향이 있는 이 40대와 또 50대, 60대 이상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40대는 박영선, 60대 이상은 또 오세훈.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50대. 진보와 보수가 교차하는 50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또 50대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벌써? 오.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별로 자랑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니 40대 저는 40대인 줄 알았지. 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로 자랑이 하는 게 이 방송이 왜 좋은가 했더니 최고네요. 이 투표율이 이제 동안이세요. 네. 투표율이 높고 낮은 거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 사실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재보궐선거의 흐름은 전체 재보궐선거를 관통하는 기본 흐름은 심판선거의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LH 사태가 뭐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냐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공정 뭐 적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뿌리 뽑겠다고 해온 와중에 상당히 큰 공직사회라고 할 수 있는 내부에서 엄청난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심판 선거의 흐름이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야권 보수를 지지하는 층들은 계속해서 몇 차례 큰 선거들이 다 지금 졌잖아요 보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좀 투표를 하고 싶은 투표를 해서 뭔가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선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진보 내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들 중에 실망층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내지는 뭔가 뭐 보수 진보 양쪽 다 애매해서 투표를 안 이런 분들이 투표를 안 했을 때 투표율이 빠지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심판 선거 흐름 속에서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세대들의 어떤 그 뭐 20, 30대가 좀 변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결국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위기층들이 결집을 한다는 얘기고 민주당한테 좀 더 이 격차들이 좁혀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결국 이제 이 이탈층 실망층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게 큰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랑 뭐 부산도 있습니다만 선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위기의식들이 발동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변화의 어떤
그 곡선을 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사실상 서울이 총력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같은 정당의 이 소속 정당의 서울시장이 있으면 서울 선거에서 이겨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석패했지만 서울에서는 이겼어요. 당시의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LH 사태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라 여당이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대선 전초전이다. 그래야 20대, 30대, 40대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 적극성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땅 이야기만 해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국면 전환을 해서 내년 대선과 연동될 때 오히려 여당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새끼를 보서 하나 좀 그러니까 세대 이야기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20, 30대의 분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으로 좀 돌아보면 이제 뭐 패닉 바잉이니 이제 별일 영끌이니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부동산.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사가 가장 잦은 세대가 40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더 민감해해야 되는 세대가 40대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악재가 여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도 40대는 견고하다. 그러면 이 40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이건 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뭐 조금 40대 내에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 있으면서 네. 여성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남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데 대체로 30대와 40대의 큰 차이는 40대는 대체로 어떤 다른 좋은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하고 싶은 또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대체로 자기 집은 있어요. 자기 집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40대가? 예, 대체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았든 어쨌든. 그러니까 30대하고는 일단 환경 자체가 다른 거죠. 30대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네. 무리하게 연끌을 할 정도면 40대는 그 정도는 아닌 거고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은 이건 아예 현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 기대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슬러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오히려 대통령의 정책에 어떤 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될 경우에 오히려 40대는 더 결집을 해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대하고도 다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30대가 가장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근데 그 세대가 이제 40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0대는 정치적으로나 부동산 환경 측면에서 30대와 또 다른 연령대와는 차별화된다고 봐야겠죠. 40대라고 해서 뭐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거의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세대 구분 없이 다 동일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40대들이 아마 마지막까지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현재 그래도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지지층 중에서 가장 견고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다른 정서적 특질로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촛불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란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어떤 진정성이나 선의를 끝까지 믿고 가는 어떤 그 중심 세력이 네. 세대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편이고요. 네. 이 부동산 문제 하나만 갖고 어떤 뭐 잘잘못 정치적 선택지를 바꾸지 않는 층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게 40대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대 이야기를 생각하면 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죠. 지금 뭐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발언한거나 뭐 임종석 전 실장의 뭐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뭐 평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언론은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 그분들의 의도는 확인할 길은 없을까? 그냥 언론 분석이 맞다고 치고 그러면 지지층 결집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뭐 이긴 선거들이 많았었고 그때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집토끼를
강하게 묶고 확장하는 이런 전략을 써왔고 네. 늘 정치적 위기마다 했던 방식인데 네. 뭐 그런 의도를 갖고 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왔고 대형 악재들이 터져 있고 부동산이라는 그 풀지 못한 큰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전략을 썼을 때 이미 지금 실제 뭐 여론조사가 다양하니까 어느 숫자를 믿어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민심 이탈이 이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과거에 뭐 얼마 전까지 지난 바로 1년 전에 상당히 많이 강하게 지지했던 층들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다시 그 전략이 지금 먹히려면 상당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나 악재가 터졌더라도 이런 흐름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상태에서 또 동일한 전략을 구사했을 때는 오히려 여전히 똑같이 저쪽은 나빠. 그리고 우리는 좋은 거야.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게 과연 다시 결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전 조금 다르게 보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단순히 올해 있는 유일한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것은 이해찬 전 총리의 안목에서 볼 때는 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LH 사태로 밀리게 되면 그럼 LH 사태가 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해지는 상황은 현 정부가 초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만연한 투기들을 밝혀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조장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위반되는 것은 그만큼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네. 민심 위반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보기에는 이거죠. 20년 장기 집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면 그건 이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대선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보수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은 환호를 부를 겁니다. 쾌재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LH 사태의 여파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찬 전 총리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LH 사태만 보지 말고 내년 이 대선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지지층들이 결집해야 될 시기다. 저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유효하다고 봐요. 근데 그럼 호응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예를 들면 선거를 지금 띄워야 되는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게 이게 그 주변의 모든 환경 그 외부의 힘들이 같이 힘을 합쳐 도와줘도 지금 쉽지 않은 선거인데 이 전략적 스탠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계속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는 쪽이 있고 뭐 이낙연 이제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처럼 뭐 지금 읍소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뭔가 반성하고 다시 잘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충돌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는 후보한테 지금 이번 선거는 전체 흐름이 이게 대선 1년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치러졌다 보니까 후보들이 주목받기가 좀 어렵고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이 선거판을 좀 많이 좌우하는 선거인데 안 그래도 그래서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선거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이 선거를 끌고 갈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입장 자체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저 후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으나 좀 어부지리로 진짜 마지막 구원투수 선발이 된 케이스잖아요. 기존에 뭐 당내 경선에서 원래는 당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밀렸었고 또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대표한테 사실 약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올라탔는데 반면에 본인이 뛰는 것보다 더 큰 힘들. 예를 들면 단일화 과정에서 졌지만 안철수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고 또 뭐 대선이라는 큰 1년 뒤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장외에 윤석열이라는 큰 테마주가 떠서 어떤 받쳐준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를 치르기가 쉬운 반면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굉장히 후보를 좀 곤혹스럽게 하는 편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김종국 의원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 지금 선거에서 계속 여당 후보가 부동산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는 이 LH 사태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갇히는 거죠. 거기. 실제 LH 사태가 지금 지지율 격차를 벌려놓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내년 대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박영선 후보가 악수를 하게 되는 배경도 결국 메시지로 보면 내년 대선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박영선 후보나 캠프 쪽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좀, 좀 이따 한번 좀 네네. 얘기를 해보고 그 전에 하나만 더 짚고 이제 바로 그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샤이 진보가 있다 이런 얘기했던데 샤이 진보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샤이 진보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이 진보층을 우리는 샤이 진보라고 네. 하거든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있다고? 뭐 네. 왜냐하면 우리가 30대의 지지층들 또 50대의 지지층들이 지금 무응답으로 돌아선 걸 보면은 그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LH 사태일 겁니다. LH 사태 때문에 박영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좀 내려간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럼 그들의 지지가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갔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그동안 무응답 채빙에 있던 샤이 보수가 샤랄라 보수로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샤랄라로 나와서 바꿨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에 또 힘을 보태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침묵의 나선 이론. 오 예. 그러니까 LH 사태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니 민주당이 잘하지 않느냐, 박영선이 너무 좋은 후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샤이 진보는 있다. 그럼 샤이 진보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숨어 있는 진보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도 통계적으로나 또는 경험적으로 10%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10%면 상당히 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비율인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표장에 가기 위해서는 저는 미래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그래서 내년 대선과의 연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현을 샤이진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아니냐 뭐 어떻게 붙이든 항상 정치적으로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반대쪽 약한 쪽에서 이탈했거나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샤이보수 혹은 샤이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뭐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처럼 정치적인 흐름이 한쪽으로 확 쏠려가게 되면 과거에 몇 차례 선거에서는 계속 샤이보수란 말 했을 때 기억해 보시면 이 보수가 야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실망감을 많이 줘서 도대체 나는 보수인데 보수 정당은 싫어. 이런 분들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반작용처럼 봤을 때 실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재보궐과 대선 뭐 이렇게 하나를 보든 엮어서 보든 배종찬 소장은 LH 문제만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이야기하면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풀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LH 문제라는 게 왜 단순하지 않냐면 그리고 쉽게 뭐 며칠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부동산 문제가 단순하게 LH에 와서 투기 문제를 간 게 아니라 부동산은 처음엔 정책 실패의 문제였어요. 20몇 차례 정책에서. 근데 그러다 이게 자산의 양극화, 뭐 버블 이러면서 이 불평등의 문제로 왔거든요. 거기서 LH 문제가 터지면서 불공정 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적된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LH 투기 의혹이 이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게 단순하게 몇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대통령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단시간 내에 그럼 해결책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본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제 우리는 흐름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주 중요하지만 이 흐름이 이제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또 어떤 이제 그 변곡점을 맞게 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이 흐름이 혹시 반전이 있을 수 있느냐 1번. 근데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의 어떤 그 갈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어떤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다시 반전이 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경향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히려 대선 국민이 조기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로 견인되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선 주자가 등장이 되면서 물기를 돌려버리면서 회복을 하는 이런 또 뭔가 양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회복이 안 되면서 오히려 야권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아마 윤석열 의원이 있겠죠. 지금 제가 굳이 이제 도식적으로 세 가지를 나눴는데 두 분이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 전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뭐 추가 하락이 이어져서 레임덕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도 있고 또 진보층과 또 중도 진보층도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형국에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제 위기 인식인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궐선거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오히려 지지층들은 검찰 개혁의 완성, 또 북한 관계의 진전,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 오히려 결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실제 저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뭐 한정없이 빠지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LH 사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된다. 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주자들의 몇몇 물론 이재명 지사가 유력하게 지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누구도 대통령의 영향력보다 넘어서는 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은 철저하게 적어도 연말 또 자기 대권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주도의 회복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 이상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임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쌓인 숙제들을 봤을 때 네. 지지율을 이렇게 뭐 반등시켜가는 흐름이 쉽게 나타나리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또 그렇다고 지금 과거에 뭐 몇 차례 보였던 임기 말에 뭐 지지율이 폭락하는 뭐 그런 흐름들도 사실 그 역시 나타나기 어렵게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나머지 시간들인데 재보선에서 예를 들어 지금 여론 흐름대로 뭐 격차가 얼마였든 이제 야권 야당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이제 남은 대선까지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 1년은 이게 민주당만 보이는 그러니까 리잉 이외에 민주당만 네. 있었던 거죠. 네. 뭐 야당이라는 혹시 존재감 자체도 없었고 세력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쥐게 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서게 되면 이제 링 위에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의 시간들은 유권자들의 눈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이 정부가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객관적 평가의 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이제 좀 더 그동안은 그냥 너무 여당이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과도 별로 없어. 이 문제만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이후에 여론의 어떤 평가들은 좀 더 냉정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네. 오히려 이제 대선 국면까지 쭉 이어지면서 네. 어떤 다시 한번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지 않겠나 보는. 근데 국민의힘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을 얻는 것이 발광체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의 공감을 부를 만한 혁신을 했느냐? 그래서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만한 정당으로 평가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 공들을 하고 그게 어떤 지속적인 연장선상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철저하게 저는 현 정부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LH 사태의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얻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스스로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만든 거죠. 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LH 사태의 국면이 대선까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게 재보궐 이후에 냉정한 평가 기류라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자력으로 스스로 뭘 잘해서 이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선거의 승리 열매는 국민의힘이 가져가 야권 후보 보수 단일화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이 살아서 올라왔을 때 그 뒤에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에서 그게 그 보궐선거 이겼으니까 그 기세 여세를 몰아서 쭉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정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가가 냉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세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외인 또 물론 이제 가외 변수가 많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변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과 현재 민주당 그 여야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 승리 이후는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들이 수권 능력을 회복했나 아니고 괜찮은가에 대한 평가들을 냉정하게 받아야 되는 시간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두 분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역시 이제 그 변곡점은 LH에서 언제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뭐 단순하면 이거네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죠. 가장 큰 이슈니까. 올해 임기 마지막 해에 뭐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이 이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 적폐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뭐 공약처럼 다시 나온 거고 네. 그 문제들을 얼마나 그게 처벌의 양과 수가 아닌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그리고 뭔가 늘 서민들은 피해보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좀 깨트릴 수 있는 어떤 개혁 조치들을 내놓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되게 LH 문제를 빠져나가는 탈출구는 거기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LH에서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죠. 뭐 그러니까 자력으로 빠져나가든 시간이 결국 약이어서 빠져나가든 뭐 힘이 져서 빠져나갈 텐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 이제 그 대선 되면 이제 항상 등장하는 시대 정신이라고는 이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 그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미 지금 단서는 다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럼 LH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LH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던 어떤 자산의 양극화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급들이 어떻게 이제 답을 내놓느냐. 또 이게 중요한 문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LH 사태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국민 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오히려 보궐선거가 LH를 끝내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왜냐하면 그 점에서. 이 여파 때문에 이 국민의힘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 쪽에서 반사이익을 뭐 박형준 후보든 반사이익을 얻었다면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이 책임이 부담되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모든 정치 세력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을 우리가 이 LH 사태 여파가 있기 전에는 주로 미래 또 전환, 변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반부패, 개혁 이것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개혁과 반부패의 과제 앞에서 국민의힘은 떳떳한가, 국민의힘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H 사태가 결코 국민의힘의 호기만 되지 못한다. 이 보궐선거 끝나면 모두에게 이 과제는 중차대한 또 숙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대선이라는 쪽으로 관점을 좀 이동시켜 보면 경제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문제인데 그게 정치적으로 왜 어렵냐 하면 경제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뭐 국가 경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구체성 그리고 차별성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정말 그 평등하고 공평하고 좀 정의로운 사회 쪽으로 이게 왜냐하면 결과의 문제거든요. 불공정과 불평. 그럼 그 문제로 왔을 때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 물론 뭐 법 질서를 세우는 것만 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현재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뭐 좀 좋은 사회, 바람직한 사회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오히려 경제 문제만큼이나 그 투트랙처럼 크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그 대선까지는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흐름들이 LH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해법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크게 불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짧게 보면 이제 보궐선거에 LH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도 이제 당연한 관심사이지만 어찌 본다면 길게 본다면 이 LH라고 하는 걸로 결국 촉발됐던 어떤 국민적 어떤 분노와 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의 요체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선 국면에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 이거에 대해서니까 지금 뭐 과제를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보궐선거 아니냐. 이렇게 좀 위치지어서 보궐선거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 모시고 한번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뭐 이거는 앞으로 좀 계속돼야 되는 진단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소장,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함께 청기로서를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개편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